저는 일단은 미국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10% 20% 별로 안 좋아해요. 만족하지 않아. 네. 두 배. 트럼프가 들어오니까 트럼프. 아마 트럼프가 이 가상화폐를 수단으로 보고 있을 거예요. 수단으로. 네, 제가 알고 싶은 거는요, 이거를 소비문화이면의 경제 이야기 비주류 경제학 호스트를 맡은 저는 토스 김창선이고요. 저는 재무덕후 이재용입니다. 이번 주 비주류 경제학 주제는 가상자산인데요. 게스트로 타일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가 오늘 주제는 자산계의 비주류라 할 수 있는 한마디로 코인인데요. 트럼프 한마디에 전 세계 코인판이 몸살을 앓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국과 미국 시장 모두를 잘 아는 타일러님을 이렇게 모셔봤는데 요즘 국제뉴스 때문에 엄청 네. 바쁘실 것 같아요. 근황이 좀 어떠세요? 제 근황 얘기를 하면은 저는 이제 뭐 과자 사업 한글 과자를 이렇게 창업을 해가지고 이걸 집중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사실 이제 트럼프 때문에 꼴찌 아픈 건 이제 막 이렇게 관세가 막 확정이 됐다고 거기서 테스팅을 하려고 그러는데 15% 공급가를 낮춰달라는 실제 관세 영향을 수출을 하고 싶으셨는데 맞아요. 바로 그 얘기 하고 있던 도중에 갑자기 네. 그러니까 근데 요즘에 이제 콘텐츠도 열심히 만들고 있어가지고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니까 굉장히 정신없이 이제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네. 타일러님은 실제로 국제 외교 분야를 전공하셨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매일 쏟아지는 이 국제 뉴스 보시면서 좀 남다르실 것 같아요. 좀 느끼시는 너무 게. 흥미로운 시기에 우리가 있는 건데 아. 그것도 전환의 시기인 것 같아요. 전환의 시기. 명확한 전환의 시기에 있는 거고 뭐 기존 세계 질서, 기존 뭐 사실 금융 질서는 그걸 따라와가지고 바로 바뀌는 건 아니니까 시간이 조금 걸리겠지만 그런 전환을 하고 있는데 나중에 변화가 이루어질 거라는 거를 예상하지 못하면 네, 큰일이 생기니까 좀 그런 틀을 좀 바라볼 수 있으면 유리하긴 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약간 그런 변화의 속도를 따라잡는 것에 있어서 타일러님이 만드시는 콘텐츠가 엄청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감사합니다. 바뀌고 있나, 어떤 흐름으로 네. 가고 있나. 감사합니다. 네. 근데 타일러님 영상을 보다 보면 생각보다 한국인이 미국에 대해서 많이 모른다. 약간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 이게 되게 너무 흥미로운 게 저는 일단은 미국 사람이에요. 그래서 한국 사람인 줄 알았어요. 요거는 이제 네. 제가 만약에 한국을 이해하려고 제가 원래 미국에서 자라온 어떤 관점을 갖고 있는 그대로 한국을 분석하면요. 아무것도 알아먹지를 못해요. 완전히 오해를 하게 되기 마련인 건데 법 질서, 시장,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시장 진출 얘기를 하잖아요. 네. 미국 시장에 진출을 하고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네, 네. 미국 시장이 진출한다. 어디? 어디를 말하는 거지? 그냥 미국이라고 말해버리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주마다 세금 다 다른데 맞아. 회계사 하시는데 아실 왜 텐데. 한국 회사들이 미국 간다 하는데 진짜 제대로 가는 회사가 잘 없어요. 그냥 가봤자 잘 안 미국이라고만 되고. 왜냐면 다 달라요. 그래서 사업적으로 활동을 하잖아요. 미국 안에서 네. 주경선을 넘는 순간 그 다른 주에다가 등록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미국에서 뭐라고 하냐면 Foreign Entity Registration이라고 합니다. 포레인 되네요. Foreign이 그래서 외국 법인 등록 이 나라예요. 전라도에서 경상도 옮겨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투자 방법까지. 그러니까 테슬라에 관심 많잖아요. 무슨 특정 기업에 뭐뭐 관심 많잖아요. 물론 미국에서 데이 트레이딩 하는 사람 많고 일일이 이렇게 이제 따지고 하나의 기업을 골라서 투자를 하는 경우 많은데 미국에서 투자할 방법에 대해서 배우기 시작을 하면 미국의 철학으로 했을 때는 그걸 하는 사람은 바보다가 바보다? 첫 번째 레슨이에요. 그러니까 네. 개인이 개별 네. 투자하는 거, 개별 주식 투자하는 건 바보다라는 인식이 많이 깔려 있나 보네요. 네, 많이 깔려 있어요. 그 첫 번째 챕터로 나오는 부분이에요. 타일러님도 실제로 투자 많이 하시죠? 하죠, 당연히 하죠. 대략적인 투자 포트폴리오를 알 수 있을까요? 포트폴리오 대공개는 안 되지만 대략적으로. 근데 그냥 다른 사람들이 하는 거랑 똑같이 그냥 이제 뭐 미국 사람들이 하는 거랑 똑같이 그러니까 정정하겠습니다. 네. 미국에서 하는 거랑 똑같이 네. 이제 하나의 운영사에서 이렇게 자금을 넣고 뭐 S&P 이런 거 많이 하고 그리고 뭐 가상화폐 이런 거 하고 그 코인 마켓 캡이라는 사이트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거기서 탑 10에서 탑 15 그냥 나열을 해가지고 똑같은 금액 쩍쩍쩍쩍쩍 하고 그냥 그렇게 돌리는 단순하게요? 거예요. 네. 어. 그래서 매월 똑같이 이렇게 그러면 이제 빠지는 친구는 빠지고 올라오는 친구는 올라오고 저는 보수적인 편이에요. 보수적인 편으로 보수적인 가고. 제 연령대에 속한 사람들한테 추천하는
그냥 저 그것보다 더 보수적인 편인 것 같아요. 이번에 재용님 근황도 네. 궁금한데 네. 저희가 9달 만에 보잖아요. 벌써 그렇게 됐죠? 벌써 그렇게 했습니다. 예, 벌써 네. 여름이 지나고 있어요. 시간이 너무 예. 빨립니다. 진짜. 그동안 좀 어떻게 지내셨어요? 9개월. 그동안은 뭐 똑같이 바쁘게 살았습니다. 주로 이제 스타트업 컨설팅 많이 하고요. 이제 강의도 요즘 많이 하고 있고 방송은 최대한 많이 좀 줄이려고 하고 그러니까요. 있어요. 방송에서 많이 안 보이시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이제 좀 방송보다는 제가 조금 더 이제 배우는 곳을 먼저 가고 싶은 마음에 일부러 좀 줄이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쁘긴 바쁘더라고요. 오늘 주제가 네. 가상자산인데 재용님도 코인 투자를 좀 하세요? 부끄러운가? 어쨌든 저도 어떻게 보면 타일러님보다도 더 어떻게 보면 이제 리스크를 싫어하는 사람이어가지고 네네.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최근에 좀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최근에? 네, 최근에 좀 많이 바뀐다는 말이 이제 옛날에만 해도 막 3, 4년 전만 해도 야 블록체인이 1억을 간대 하면서 사람들이 막 야 거짓말하지 마 막 이랬거든요. 지금 네. 1억을 훌쩍 넘겼잖아요. 그쵸. 그리고 이제 약간 이제 금이랑 비슷하게 가더라고요. 음. 이제 금이 어떻게 보면 다른 이제 주식이나 채권과 별개로 혼자서 이제 독야청청하게 이제 서서히 올라가서 되게 약간 불경기에 주목을 받는 안전자산이거든요. 그쵸. 그럼 디지털 세계에는 비트코인이라는 안전자산이 있어. 그러니까 이제 비트코인은 어차피 없어질래 없어질 수가 없어. 왜냐하면 우리 정책을 하고 있는 미국 사람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정치인들도 다 비트코인을 자기 주머니 다 가지고 있어. 비트코인이 이 세상에 없어질 일은 없어.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 비트코인은 점점 오를 일밖에 없어라는 사람들의 시장의 신뢰가 쌓이고 쌓이기 퇴적감처럼 쌓여가지고 단단해지고 이제는 있네. 이걸 부술 수가 없을 것 같다. 그런 측면으로 보면 비트코인은 이거는 좀 투자 자산의 중요한 항목으로서 중요한 옵션으로 남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요즘 좀 들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타일러님은 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에 대한 시장의 평가가 과거에서 점점 변화해서 지금 현 시점에 온 것 같은데 좀 네. 어떤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이거 진짜 질서적인 변화라고 생각을 질서적인 하고 변화.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약간 국제정치학적인 틀로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 아까 말씀하셨던 그 가상화폐 약간 열풍의 시기. 근데 그 시기는 좀 제도적인 인센티브가 화폐로서 혹은 가치의 저장고로서 그 가상화폐가 그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인센티브가 안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이제 되게 정확하게 기억하는 경험이 있는데 네. 저는 이제 첫 스타트업을 시작했던 게 2017년이었거든요. 네네. 그러다가 스타트업 행사에 갔어요. 근데 거기 막 어떤 큰 건물 막 옥상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막 다들 이렇게 뭐 네트워킹을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이런 데인데 무슨 팀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때 이미 이제 이미지가 알려져가지고 거기서 얘기를 하는데 막 비트코인 막 가상화폐 이렇게 세계를 바꿀 거다. 이게 진짜 이게 정답이다. 그래서 우리가 혁명가 같은 느낌으로. 와, 근데 그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오케이 알겠어요. 혁신적인 건 알겠는데 그거를 통제하는 국가가 어디냐? 없잖아요. 없는데 그거 실질적으로 화폐 역할을 할 수 있고 사람들이 그걸로 무역을 한다 그러거나 뭘로 쓴다 하면은 통제가 불가능한 돈의 흐름이 생기는 건데 그거는 진짜 미국이 아무렇지 않게 그냥 그래 해라 가만두지 않을 것 이럴 같다. 거 아니야. 미국 그러니까, 가만히 있을 것 같냐? 그러니까 경제 제재를 그렇게 가해서 대외 정책을 쭉 해왔던 국가인데 모든 거를 화폐를 통해서 통제하려고 하고 있는 국가인데 그거를 그냥 오케이 할 것 같냐. 아무것도 듣지 않고 그래도 이렇게 할 거야 이런 식인 거예요. 안 들어. 그 대표적인 거 같아요. 하지만 지금 현재 그게 너무 많이 달라져 있어요. 지금 현재는 제가 아까 얘기를 했던 힘 동제 논리가 지금 해답이 찾아오고 있는 시기예요. 그래서 중국은 그거를 금지해서 빼놨잖아요. 이젠 동제를 못해요. 그런데 미국은 그거를 다 가능한 많이 갖겠다 해서 기금을 갖는 것처럼 가능한 많이 사겠다 해서 그러면은 동체를 어느 정도 가격 조절이 가능하잖아요. 사고 팔고. 그래서 이제는 인센티브가 맞아 떨어진다는 거죠. 이제는 미국이 그거에 대한 통제력을 많이 쌓아가고 있는 동시에 스테이블 코인은 만들었고 그래서 달러랑 엮어 놓을 수 있는 뭔가가 생겼고 그리고 최근에 또 이제 401k를 통해서
가상화폐 투자 가능. 그래서 많은 돈이 미국 시장 안에서는 갑자기 가상화폐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단계에 온 게 며칠 전이에요.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내용을 좀 종합을 해보면 한 5에서 7년 전만 하더라도 이 가상화폐를 둘러싼 사람들의 생각이 극단적인 낙관주의와 극단적인 비관주의가 같이 있었다고 한다면 현 시점은 이게 중간에서 합의를 이루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정부를 주도로 해서 그 중간에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형태도 있고 안정화시키기 위한 여러 제도가 있는 것 같은데. 네, 제도가 중요한 포인트예요. 제도가 만들어지고 있는 거고 그 제도가 국가 차원에서 국가 차원에서 기존 권력이 그거를 어느 정도 다루고 통제할 수 있는 범위 안에 속한다라는 부분이 있으니 이건 좀 많이 달라져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번 에피소드는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과 함께 하는데요. 한때 비주류 취급을 받았지만 주류의 영역으로 급성장하고 있는 가상자산 이야기를 깊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 텐데 올해 코인 관련 뉴스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사람이 트럼프 대통령인 것 같아요. 그쵸. 스스로를 크립토 프레지던트라고 부르기도 했다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코인에 얼마나 좀 진심인지. 이건 사실 트럼프가 이 가상화폐를 수단으로 보고 있을 거예요. 수단으로? 네. 어떤 수단으로 보고 있는 걸까요? 그 약간 미국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카드로 보고 있을 가능성이 높고요. 근데 그게 효과가 없다 하면 100% 뒤집힐 수도 있는 사람이기도 해요. 네. 아니 근데 1기 때는 제가 기억하기에도 이 코인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근데 굉장히 180도 그냥 입장이 바뀐 게 좀 신기하더라고요. 그건 저도 좀 신기하긴 한데 1기가 2016년부터 2020년까지인데 그때 국채 문제가 지금만큼은 높지는 않았고요. 네, 그건 사실 아주 심각해졌고 그쵸. 지금 조절해 나가고 있는 상황인 건데 여기서 토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도박을 거는 게 가상화폐예요. 가상화폐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GDP 상황, 이 GDP 대비 국채가 지금 120%까지 됐다는 거는 그대로 가다가는 그냥 베네수엘라가 되는 거고, 그걸 무조건 바꿔야 되지만 현 시점에서는 AI나 이런 뭐 이중사용 기술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중국이랑 지금 백권 싸움 막 붙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지금 멈출 수 없어요. 지금 돈 안 쓸 수가 없어요. 돈 안 쓰다가는 공산권이 그냥 전 세계를 점령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여기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고민 속에서 그러면 성장해야지. 그러니까 GDP가 확 올라가면 된다. 이게 트럼프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트럼프는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정책이 무역 정책, 관세를 올리는데 이거 낮춰줄까? 그러면 뭐 우리한테 주요 기술 위주로 투자해라. 이렇게 하는 거는 성장을 이쪽으로 끌고 올라고 하는 거고 가상화폐 정책도 이렇게 열리고 뭐 미국에다가 가상자산을 옮겨라 하는 것도 똑같은 맥락인 거예요. 저는 좀 헷갈리는 게 이게 어쨌든 정부가 규제를 풀어서 더 많은 시장 참여자들이 들어오게 하려는 건지 아니면 정부가 차라리 규제를 아예 빡 해서 그립을 내가 제대로 잡겠다인 건지 어느 쪽인지가 좀 헷갈리더라고요. 똑같은 거예요. 그거예요. 같은 거예요. 규제를 푼다는 것과 규제를 직접 해서 핸들링 하겠다는 게 같은 말인가요? 맞아요. 네, 이거는 이제 이걸 동시에 하겠다고요? 한국의 국가 운영 철학으로 봤을 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네, 이해가 안 되죠. 이해가 안 돼요. 미국은 그게 아니고 표준을 만드는 게 포인트예요. 룰. 표준 룰이기보다는 비슷해요.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사람들이 술 마셔도 되냐 규제한다 했을 때 뭐 몇 살부터 19살부터. 그리고 아니면 금주령 하고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겠죠.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술을 마시고 싶어? 다들 술 마셔라. 근데 제일 좋은 술은 우리가 갖고 있고 제일 안전하게 술을 마실 수 있는 곳은 우리가 갖고 있고 딴 데 가면은 술 취하다가 이상한 사람 만나가지고 다 털릴 수가 있는 건데 여기 와가지고 하면 되게 재밌고
수율이 되게 좋고 수율이 점점 많아지는 곳인데 이거를 만들려고 하는 거고 이거 동체예요. 이거 표준 이거.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규제라는 말이 그 트럼프의 움직임을 정확히 설명하기에는 맞지 않는 단어이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네. 약간 컨트롤이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네. 내가 생각하는 물길이 있는데 그 길로 가기 위해서 어떤 내가 규제를 해야 되면 규제로 이제 그 벽을 쌓는 것이고 그 네. 물길의 끝에는 미국의 패권 맞아요. 표준이 그거예요. 정해져 있어서 그것들을 내가 뭐 예를 들어 달러의 힘을 강하게 한다든지 내지는 어떤 국채의 수요를 더 강하게 만든다든지 어쨌든 그렇게 해서 미국 경제가 더 부강하게 하는 데 있을까로 물길이 이어져 있을 것이다 라는 느낌인 거죠. 달러가 사실 이제 위험하다기보다는 달러가 막 비교를 했을 때 그나마 화폐들 중에서 최고예요. 그렇죠. 그런데 달러만 두고 따졌을 때 썩 그렇게 막 엄청 좋은 기록을 내고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현재로서 이 국채 문제도 그렇고 그러면은 요거에 대한 의심들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막 돌고 있잖아요. 중국이 막 브릭스 같은 거 만들자 하고 막 거기서 뭐 어떻게 하자 하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제3자의 누가 만들었나도 모르겠는 금보다 더 잘 통제되는 뭔가가 나왔다. 그러면 이거를 그냥 자기가 둘 수는 없죠. 뭐 그래서 먹겠다는 식으로 계속 굴려가고 있는데 질문이 있는데 한국의 스테이블 코인을 거래소에서 이용을 하나요? 하죠. 네. 그게 필수인가요? 필수인지는 잘 모르겠네요, 저도. 왜냐면 이제 이것도 이제 계속해서 약간 이제 국제 질서 뭐 권력 이런 네. 렌즈로 바라보고 있으니까 좀 귀찮아하실 수도 있는데 미국은요 국세청에다가 그 모든 한국에서 이렇게 안 하시는 것 같은데 모든 통장에 최고 금액 연중 최고 금액을 매년 신고해야 돼요. 연중 최고 금액을? 네. 재밌다. 왜 그래야 네. 될까요? 왜? 그 이유는 뭐 테러 집단 거래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도입이 됐던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면 모든 돈의 흐름에 있어 이상하게 달러가 빠져나가는 데가 있는지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달러 가치를 조절하고 통제하고 얼마나 찍어낼 거냐 이런 거를 이해하기가 더 쉬울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래소에다가 돈을 그냥 넣을 수 있는데 달러들이 어디론가 사라졌는데 딴 걸로 바뀌고 뭐 어떻게 되니까 아무것도 모르겠는데 그쵸. 갑자기 화폐가 우리가 찍어내는 화폐가 사라지고 있는 상황. 네. 다 스테이블 코인으로 바꿨어. 네,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으로 갈아둔 거예요. 그래서 이젠 스테이블 코인을 사야 되니 그러면 돈이 거래소에 들어갈 때 스테이블 코인만 확인을 하면 돼요. 정부가. 무슨 말인지 추적이 가능해졌으니까 네. 그게 가능해지니까 이제 401k 들어가고 그리고 모든 은행이 이런 거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이 이제 코인 자산을 살 때는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사게 했다. 맞아요. 그렇게 했고 이제 모든 사람 미국 시장에서는 모든 사람이 USDT를 통해서 가상화폐 투자를 하는 거고 그러면 모든 달러들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를 바로 알 수 있다는 말인 거예요. 근데 저는 제 생각에 스테이블 코인이 어쨌든 정부가 어쨌든 관리하고 추적하고 확인할 수 있는 이런 용이성이 신뢰에 있어서 핵심이라고 하는데 저는 미국 정부에 대한 신뢰와 불확실성이 제일 위험한 리스크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말한 것처럼 이게 트럼프 정부의 어떤 특수성도 있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그 정부 이후에 단순히 뭐 1년, 2년 후가 아니라 10년, 50년 이런 장기적인 뷰로 봤을 때도 유효하다고 보시는지. 진짜 모르겠어요. 진짜 모르겠는데 지금 흐름을 봤을 때는 미국이 금융적으로 느끼는 어려움을 가상화폐 시장을 하나의 수단을 통해서 좀 해결을 하려고 하고 있는 거고 근데 그게 구조적인 거예요. 구조적인. 그게 그냥 하다가 말 수 있는 구조로 보이지가 않아요. 제 눈에는. 뭐 은행들이 이제는 본격적으로 거기에 들어갈 거고 그래서 더 많이 끌어안으려고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종합해 봤을 때 지금이 비트코인 투자를 시작하기에 좋은 타이밍이라고 보시는지. 확실한 거는 이 질문을 저한테 해서는 안 되는 타이밍인 건 알 것 같아요. 이걸 알고 싶어요. 잘 모르니까. 근데 확실한 거는 제일 이제 중요한 게 미국의 정책, 미국 정책 얘기 많이 하고 있는데 미국이 이제 이런 달러나 이런 채권의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스테이블 코인뿐만 아니라 이 가상 세계를 이제 크게 이제 잡겠다, 언더 컨트롤을 하겠다라는 의지는 확실한 것 같아요. 네. 장기적으로 이제 메이저 코인들은
좋은 환경이 올 것이다. 다만 이제 특히 한국 사람들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도 재미없다고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이제는 비트코인도 야 가자 막 10배는 가야지 해가지고 막 이제 처음 들어보는 막 알트코인 막 하는 경우 굉장히 많은데 도파민이 안 나오고. 그런 도파민은 조금 조심할 필요는 있겠고 사람들이 많이 하는 거 위주로 이제 나름 복리의 효과를 기대하면서 생각을 한다면 이 코인 시장이 나름 이제 이 메이저한 투자 시장으로 안착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다. 지금까지 타일러님과 코인 시장을 둘러싼 최근 정세를 이야기해봤는데요. 이번엔 가상자산을 거래할 때 꼭 거쳐야 할 관문, 거래소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먼저 타일러님, 미국에서는 주로 어떤 거래소를 많이 이용하나요?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데 아마 세 군데가 있을 거예요. 제미나이, 코인베이스랑 바이낸스일 거예요. 요 셋 중에서 바이낸스랑 코인베이스가 메인인 것 같습니다. 참고로 코인베이스는 이제 상장이 돼 있어서 우리가 주식을 살 수도 있습니다. 코인베이스의 주식을 살 수도 있어요. 그렇죠. 한국에서 이제 비트코인을 우리가 그 ETF로 살 수는 없지만 네네. 그거와 비슷하게 코인베이스를 하면은 약간 비트코인의 그 효과가 있는 거예요. 추세랑 얼추 비슷하게 흘러갈 수 있습니다. 네. 코인 전체 흐름이랑 좀 비슷하게 가는 게 근데 좀 덜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뭐 그랬구나. 네. 그러면 한국에는 좀 어떤 거래소들이 있나요? 대표적인 거래소. 네, 한국에서는 이제 한 5개 정도의 거래소가 되고 있고요. 지금 뭐 업비트, 빗썸이 제일 큰 이제 거래소이고 양강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손익계산서나 약간 이런 것도 좀 궁금한데. 네, 일단 숫자로 한번 보면은 최근 3년 동안 이제 업비트를 운영하고 있는 두나무라는 기업이고요. 빗썸은 빗썸인데 이제 빗썸 같은 경우가 2022년에 매출액이 3,200억에서 23년에 1,358억, 24년에 4,954억으로 반등을 좀 크게 받습니다. 크게 반등했네요. 크게 받으면서 그런 거 보면은 빗썸이 굉장히 이제 24년에 뭔가를 좀 많이 했구나. 노력을 굉장히 많이 했구나라는 느낌이 좀 막 느껴지죠. 네. 이게 좀 이용자 입장에서도 네. 궁금한데 빗썸이랑 업비트 좀 어떤 차이들이 있는지 궁금해요. 이용자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아무래도 수수료죠. 그러니까 이용자 입장에서 사실 수수료가 이제 네. 0.1 낮고 0.1 높고 이게 엄청 크잖아요. 왜냐면 이 거래 금액이 크다 보니까 이 0.1, 0.2 뭐 요 차이가 굉장히 큰데 안 커 보이지만 20% 할인한 거거든요. 이제 업비트 같은 경우가 이제 거래 금액의 0.05%고요. 이제 빗썸이 0.04%. 그 다음에 이제 또 예치금. 예치금. 이게 네네. 예를 들어서 이제 토스 같은 경우도 그냥 이게 토스뱅크에 넣어놓으면은 이자율 주잖아요. 이자율 뭐 적잖이 주고 있는데 빗썸은 또 2.2%. 좀 더 준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수수료도 덜 떼고 예치 이자율도 더 많이 드립니다라는 형태로 좀 고객들한테 조금 더 많이 이제 좀 혜택을 부여하고 싶은 상황인 것 같아요. 빗썸이 2023년에 적자를 기록했어요. 그러니까요. 적자를 기록하면 기본적으로 회사는 위축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전년도에는 그래 나름 1,000억대 이상의 흑자였는데 적자를 기록해. 우리 좀 이렇게 비용 절감도 하고 허리띠 좀 졸라매고 이제 할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빗썸이 2023년 대비 2024년에 직원을 373명에서 538명으로 상당히 많이 늘었어요. 되게 공격적으로 거의 2배 가까운. 채용을 했네요. 즉 절치부심한 거. 2023년에 적자 봤다고 위축된 게 아니라 자 해보자. 안 돼. 이대로는 안 되겠어. 이제 공격적으로 막 채용하면서 이제 다양한 어떤 이제 인센티브나 어떤 고객을 위한 혜택들을 주기 위해서 노력을 한번 해보자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또 재밌는 포인트가 판매 촉진비. 판매 촉진비는 뭐예요? 판매 촉진비는 쉽게 말해서 뭘 준 거예요. 할인 쿠폰? 뭐 이런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네. 이 친구 불러오시면 얼마 드리겠습니다. 신규 가입하면 뭐 어떻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뭐 또 이제 스테이킹이라고 해서 원래는 코인은 이자 나오는 제품은 아닌데 특정 코인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시스템에 맡겨 놓으면은 이자를 또 받을 수 있거든요. 스테이킹 같은 경우도 두나무보다는 훨씬 더 많은 종목에 대해서 스테이킹 서비스를 해준다든지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판촉비가 2023년에 100억 썼어요. 회사 빗썸이 2024년에 1,637억을 씁니다. 이거는 일을 간 거지. 네, 일을 야, 가는데. 일을 간 게 안 되겠다. 우리는 이 상황을 좌시할 수 없다.
판매 촉진비 굉장히 많이 쓰고요. 임직원 굉장히 많이 고용을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출이 많이 늘어나면서 영업이익을 만들게 됐죠. 그러니까 업비트는 어쨌든 지금 점유하고 있는 시장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태도가 느껴지는 것 같고 그쵸. 빗썸은 어쨌든 어떻게든 이 시장에서 성장하겠다 같은 그런 의지가 느껴지는 재무제표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이제 코인 거래를 시작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네. 여러 좀 수수료나 이자율을 봤을 때 빗썸이 그래도 좀 더 좋은 쪽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뭐 당연하죠. 당연한 게 딱 봐도 일단 신규 가입하시면은 많이 드립니다. 아, 7만 원 혜택이 있나요? 최대 7만 원의 혜택을 드리고요. 친구 데리고 오면은 또 뭐 5만 원 내지는 3만 원 단위 어떤 포인트도 주고 사실 제일 중요한 게 거래 수수료가 제일 중요하죠. 거래 수수료. 왜냐면 거래 수수료가 이제 나름 이제 0.04 0.05가 얼마나 중요하겠냐라고 하겠지만 빈번하게 거래하다 보면 내가 만약에 운용 자산이 1억 원이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1년에 만약 10번 거래하면 10억이고 100번 거래하면 100억이거든요. 거기에다 퍼센테이지 얹으면 굉장히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고객 입장에서는 이제 1등보다는 2등에 진입하는 게 조금 더 유리한 상황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아니 저기서 어떤 빗썸의 결기가 느껴지는 게 이동 지원금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거래소를 네. 이동하면 지원금 지원. 맞아요. 중요하죠. 중요하죠. 토스도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거래소 간 경쟁이 되게 치열한데 전반적으로 코인 거래소 시장의 전망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해요. 코인 거래소 시장은 앞으로도 잘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아까 이제 저희 스테이블 코인 얘기할 때 스테이블 코인이 이제 최근 기준으로 한 380조 정도 이제 발행 금액 기준으로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380조 원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제 미국에서 지니어스법 하면서 이제 그게 제대로 통과돼서 시장에서 유효하게 굴러간다고 하면은 시가총액은 한 10배 정도 늘어날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한국에서도 지금 이제 다양한 IT 기업을 통해서 원화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 발행할 거라고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이 코인 시장이 제도권화가 되어서 이제 들어올 거란 말이에요. 그런 측면으로 보면 그 생태계가 커지면 그 생태계에서 뭐가 필요하냐? 그 생태계 화폐가 필요하죠. 화폐는 어디서 거래하냐? 거래소에서 거래하죠. 그러면 거래소가 물론 지금과 같은 구조가 유지될지는 모르겠지만 거래소 전체를 보면 성장하는 산업이라고 봐야겠죠. 저는 이거 촬영 준비를 하면서 한 몇 년 전에 코인이라고 하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극단적인 낙관과 극단적인 비관이 있는 굉장히 너무 혼란스러운 시장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좀 준비하면서 이런 제도라든지 뭐 스테이블 코인이라든지 준비하면서 이 가상자산 시장을 내가 다시 봐야겠다. 다시 좀 공부를 해서 알고 뭔가 시작을 해야겠다 같은 좀 생각이 들었던 것 그러니까 같아요. 확실히 무시할 만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이제 사람들이 어쨌든 우리나라만 해도 막 900만 명 이상 세계적으로 하면 수천만 명 이상 이 자산을 신뢰하고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니까 다양한 영역의 포트폴리오를 가져간다라고 한다면 관심을 꼭 가져야 되는 시장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 비주류 경제학에서는 타일러님과 함께 가상자산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마무리 질문 던져보려고 해요. 요즘만큼 국제뉴스에 관심을 기울여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약간 힘과 권위의 시대가 무섭게 다가오는 것 같은데 이럴 때일수록 개인은 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지? 그냥 최대한 많이 바깥 소식을 좀 접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국제뉴스나 아니면 타일러님 네. 콘텐츠나 그렇게 하셔도 좋고. 네네. 네. 가능한 많이 접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워낙 혼란스러우면 그럴수록 자기만의 기준이 단단해야 되는 것 같아요. 너무 막 뭐 많고 막 흔들릴 수 있는 게 너무 많은데 내 생각, 내 철학, 내 방법 이게 든든할 필요도 사실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그런 바깥 소식이나 세상에 돌아가는 것들을 더 많이 알수록 내 중심이 뭔지 찾아가게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재용님은 이제 네. 하반기 계획을 좀 네. 설명을 해주시죠. 네, 일단 잘 살아 있고요. 지금 뭐 우리 조만간 채널에서도 뭐 다른 이제 콘텐츠로 볼 수도 있을 것 준비하고 같아요. 있는 콘텐츠가 있더라고요. 있고요. 그다음에 비주얼 경제학도 돌아와라. 아마 이제 PD님이 좀 물밑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기대를 해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소비문화이면의 경제 이야기 비주류 경제학 오늘은 타일러님과 가상자산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고요. 저희는 조만간 다른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